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IT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금융선에서 온 트렌드하고 IT 분야의 겸임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9년에 관심 있었던 부분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일상 속의 IT가 우리나라보다는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빨라요. 아마 다녀오셨던 분들이라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IT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펼쳐졌을까?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중국을 오가면서 관련된 것들을 보기도 했었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이렇게 IT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가장 큰 궁금증,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앞으로 10년 동안 또 어떤 것들이 대세가 될 수 있을까? 어떤 키워드들을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2020년이 돼서 요즘의 키워드를 원더키드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원더키드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건 좀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89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 2020 우주의 원더키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대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고요. 아니셨던 분들은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벌써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서 IT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아쉽게도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우주비행선을 타고 자유롭게 오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 일들,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일들, 이런 게 아직 펼쳐지지는 않죠. 하지만 뭔가 거대한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기 쉽게 관련된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1년,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먼저 W는 와이어드, 연결됨을 뜻합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촘촘하게 연결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바로 온리 모바일입니다. 조금 더 과하게 이야기를 드리자고 한다면 웹은 죽었고 앱만 살아남게 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는 것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것들, 노트북의 화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모바일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N에 해당하는 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예전엔 검색회사 있었죠. 우린 이런 회사들을 포털이라고 불렀었어요. 아주 예전에 여러분들 메일을 처음 만들었었을 때, 인터넷을 처음 사용했었을 때, 인터넷의 바다로 떠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구를 거쳐야 됐습니다. 하나의 관문. 이 관문을 지나가야지만 우리는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포털 회사라고 불렀었죠. 네이버가 있었고, 다음이 있었고, 야후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회사들은 관문만 잘 유지를 하면 됐었어요. 관문을 유지하면서 여기에다가 광고를 붙여 넣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죠.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다음부터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우회해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겁니다. 이럴 때 네이버가 큰 변화를 했었죠. 모바일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모바일 앱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이버는 사실상 일상 플랫폼 회사가 됐죠. 금융회사가 됐어요. 쇼핑회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펼쳐나갈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자, D에 해당하는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용어는 나온 지 꽤 됐어요.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DT,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변혁을 부르짖었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투자했었던 거는 디지털 변혁은 아니고 디지털 프로세스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프로젝트 단위로만 움직였었죠. 프로젝트 단위는 뭐냐? 영상을 보는 방법에 IT가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한 분야만 들어가는 걸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디지털 변혁은 뭐냐? A부터 Z까지입니다.
고객이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때 A부터 Z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IT 이슈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이거를 변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만한 키워드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일렉트릭 모빌리티입니다. 전기로 가는 탈 것, 전기차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수소죠. 근데 수소차는 잘 생각해 보시면 수소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수소 전기차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또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린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기차, 전기로 만드는 것들, 전기 배터리.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은 리얼,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 5G의 시대를 넘어서 6G, 7G 우주 인터넷 범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VR과 AR이 더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성과를 보는 것들도 2020년도 이후부터죠. K는 카카오를 말합니다. 한쪽엔 네이버가 있고요. 다른 쪽엔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는 우리 일상의 플랫폼이 됐습니다. 모바일의 강자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제 스마트폰에 똑같이 설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은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단점은요? 국내용이죠. 앞으로도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카카오에서 해외에 있는 서비스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카카오에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웹툰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들이 연결점에 있는 플랫폼입니다. 카카오는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죠. I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인공지능. D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데이터인데 빅데이터를 넘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또 다른 DT죠. 데이터 테크놀로지. 자, 마지막 유튜브. 유튜브도 앞으로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 플랫폼이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본인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IT하고 접목되어져 있는 소비 트렌드까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사실상 이 모든 이슈들이요 소용이 없게 됐죠. 2020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일상이 정지가 됐습니다. 단 하나의 이슈밖에 사실 안 남았어요. 무슨 이슈죠? 코로나죠.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바꿔져 나가게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더 많은 생각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가 언젠가 끝나겠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를 했어요. 서점에 가면은 꽤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관련된 영상들도 있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보고 자료들도 만들었어요. 더 무서운 거는 앞으로 4년 뒤, 5년 뒤에 또 어떤 게 올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혁이 필요한 순간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까 보고 자료들을 보니까 저한테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가 됐습니다. 바로 뉴 노멀하고요. 언택트라고 하는 키워드죠. 이 두 가지는 앞으로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서비스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 노멀은 그럼 도대체 뭐냐? 노멀이 새로워졌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비정상이 됐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이미 2008년에 한번 나왔던 용어입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도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큰 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때 금융위기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뉴 노멀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엔 고성장이었었습니다. 고물가였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죠.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이게 일상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주식 수익률 낮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금리 예전처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일상이 됐어요. 자, 저비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가성비가 언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효율성을 다시 한번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했느냐? 디지털 변화가 등장했죠.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기술들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질서가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왔죠? 2007년도 아이폰이 등장했어요.
2008년도 아이폰 3G가 등장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도입니다. 아이폰 3GS가 등장했죠.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그럼 어떤 회사들이 등장했느냐? 매력적인 회사들이 등장했죠. 어떻게 등장했느냐?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보급이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럼 몇 프로냐?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전 세계로 따지게 되면 분명히 쓰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은 점점 많아졌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통신망이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어딜 가나 잘 터지기 때문에, 어딜 가나 빠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산업 발전이 가능해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비용이죠. 생각해보세요. 2009년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딱 손에 쥐셨을 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밖에서 유튜브를 본다. 밖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본다. 밖에서요 친구한테 영상을 보내줍니다. 난리가 나죠. 요금 폭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요.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비용이 저렴해졌거나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하철에서 어디에서나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스마트폰의 보급, 인터넷 통신망, 저렴한 IT 비용. 이거를 등에 업고 IT 회사들이 성장했죠. 어떤 회사들이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2010년이었어요. 언제나 위기 때마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쿠팡.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죠? 어떤가요? 배달의 민족. 배달 산업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2011년에 나왔죠. 그리고 토스. 불과 2015년에 나왔어요. 작았던 스타트업이 지금은 핀테크 분야로 완벽하게 바꾸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모두가 위기인 거는 맞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해서 탄생하고 있고요. 밝고 디딤돌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 있어요. 넥스트 쿠팡이 어디인가? 넥스트 카카오는 어떤 회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 회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에서 기회를 좀 발견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할 수 있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현재죠. 바로 지금.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지금까지 내가 가진 건 무엇이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인지 이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작지만 우리는 한 발자씩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코로나가 끝나겠죠?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자, 끝나든 끝나지 않든 지금 이 이슈가 우리들한테 각인시켰던, 저한테 각인시켰고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킨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비자를 이해하는 세 가지 요소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는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안전은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요, 실내보다 무조건 야외입니다. 실내보다 야외?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로 여행을 갔죠? 제주도로 갔죠. 강릉으로 떠납니다. 계곡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나만이 알고 있는 곳으로. 야외에 대한 것들은 더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뜬 산업이 있죠. 캠핑. 두 번째는요, 차박입니다. 캠핑카에 대한 수요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을 보게 되면요, 뒤에 있는 트렁크를 넓게 뺀다라든지 뒷좌석을 접는다라든지 차박하기 좋은 차들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것들. 이걸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찾는 그곳을 소비자들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수익에 대한 불안이에요. 수익에 대한 불안. 사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이슈가 터지면서 사회적인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가 한 세 가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인이에요.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혹은 직장인분들. 안정적으로 그래도 월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여러 이슈가 터지더라도 2주간 격리를 해도 괜찮으신 그룹분들이 있습니다. 뭐 절대 다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자, 두 번째라고 한다면은 자영업자분들이시죠. 자영업자분들. 어떻게든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열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음식을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확진자가 다녀가기엔 난리가 나죠. 하지만 오픈시켜 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프리랜서 그룹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일당으로 아니면 보통 긱 이코노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계층에서 하루하루 스팟 형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거리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됐죠. 이런 분들은 2주간 격리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도 날아가게 돼요.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들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불안 심리가 생깁니다. 수익에 대한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현금을 쥐고서 안 놓게 돼요. 불안하다 보니까 현금이 최고죠. 근데 이 현금이 어디로 쏠리기 시작하느냐? 상반기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소규모로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들어봤던 회사들, 큰 회사들, 여기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많은 자금들이 그래서 삼성전자에 많이 몰렸었죠. 그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투자는 그렇다 치고요.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엔 불안해요. 안전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선호하기 시작했느냐? 소액 투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소액 펀드, 소수점 투자. 카카오에서도 잔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산업군이 뜨기 시작했죠. 바로 부업입니다. 사이드 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사이드 잡으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관련된 광고들이 정말 많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취미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 언택트죠. 사실상 언택트라는 말은 언이라는 말과 컨택트에 대한 두 개를 붙여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콩글리시입니다. 이걸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많기도 하지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미 2018년도에 나왔었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했었죠. 앞으로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비대면이 먼저, 대면은 나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서요, 지방까지 2시간, 3시간 걸려서 내려가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었어요. 그게 일상. 그런데 언택트가 가능해지면서 그럼 화상으로 회의를 한번 해볼까? 이게 약간은 바뀌어진 거죠. 100%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바뀌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확산이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기업에서 PT라고 발표를 하는 게 바뀌었죠. 자, 사진에 보시는 장면은 뭐냐면요. 삼성에서 진행했었던 갤럭시 언팩 행사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사람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크고 성대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유튜브로 봅니다. 그러면은요, 녹화된 영상을 잘 만들어서 보내는 걸로 바뀌었죠. 정부기관에서 회의를 하는 곳들도 이런 스타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뉴노멀 시대에 도대체 라이프 트렌드에 관련해서는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네, 이것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세 개의 키워드. 첫 번째는 업무의 언택트입니다. 우리 쉽게 스마트워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일하는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는요, 생존을 위한 걸로 바뀌었어요. 재택근무를 한다. 리모트 워크를 한다. 야, 이거는 굉장히 팔자 좋은 소리였었거든요. 누군가가 리모트 워크를 하겠다. 어떤 회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2주 정도. 격리를 넘어서 지금 대기업군들이 다 선언을 했죠. 우리는 리모트 워크를 하겠다. 그러면서 근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져 나갔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워라밸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속화된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택근무 리모트 워크 주 5일째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퀄리티죠. 이렇게 일을 하고도 제품의 퀄리티가, 서비스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은 거대한 스마트워크 워크스마트의 실험장이 됐어요. 자, 이래서 어떤 이슈가 벌어졌느냐? 나비 효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밌는 게.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는요,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이에요. 자, 우리나라와 똑같죠? 판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많은 IT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집값이 올라갑니다. 당연하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또 뭐가 올라가느냐? 생활비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요, 재택근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게는 반년 정도 재택근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비싼 월세를 내면서 실리콘밸리의 저택을 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나오기 시작하죠. 근교로, 외곽으로, 조금 더 살기 편한 데로, 공원도 좀 있고 물가가 살인적인 물가가 아닌 데로. 이러니까 집값이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집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일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PC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PC가 필요한데 나는 회사에서 노트북을 지급받았어요. 괜찮죠?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데스크탑을 지급받았다? 데스크탑을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문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될 텐데요. 외장하드 하나로 돌리면서 썼다. 이럴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받쳐져 줘야 돼요. 이래서 성공하는 프로젝트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의 이름이 MS365로 바뀌었습니다. 획기적이었었죠. CD를 파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을 팔아요. 매달 넷플릭스를 보시는 것처럼 월 구독제를 내게 될 경우에는 어떤 PC에서 접속하더라도 웹상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웃룩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이 되기 시작했고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이미 웹상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봤던 기사들이 그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곳들이 많았는데 아마존이나 MS, 줌, 슬랙 이런 곳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 그렇다면 소통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자, 소통이 IT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슬랙이라는 걸 쓰실 겁니다. 대화입니다. 카카오톡을 좀 넘어보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용 메신저는 다른 걸 쓰자. 우리 회사는 이미 사내 메신저가 있는데요. 네, 그룹웨어를 쓰실 겁니다. 근데 그룹웨어의 단점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모바일에서는 잘 활용을 안 하세요. 그게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그냥 카카오톡을 썼어요. 카카오톡을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준 게 슬랙과 같은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잔디라든지 콜라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카카오에서 카카오톡의 기업용 메신저 형태인 카카오워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용 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서 스마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때가 됐죠. 근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가 업무 시간의 구분이 어렵더라. 실무자분들일수록 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기업의 관리자단에서 보기에는요,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누가 정말 일이 많아서 열심히 일을 한 직원이었는지, 누가 평소에 일이 없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업무 공간이나 생활 공간이 불명확해졌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메신저를 쓴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좀 어색해요. 특히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 되는데 화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화상으로 대화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막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벽을 좀 깰 필요가 있죠. 생각보다 저는 약간 어려웠었던 거, 이건 좀 의외였었던 게 비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다양한 비품들이 있는데 심지어 집에 복사기가 없다, 프린터가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비품을 보내주는 사업들, 비품을 보내주는 회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원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근무하는 방식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만큼은 사실상 회사의 오너분들한테 달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70% 정도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가기는 됐어요.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췄다? 갖춰놨다라면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도 고민이 되는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입니다. 교육의 언택트가 이거였죠.
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못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느냐? 내가 집에서 이제는 일을 해야지 책상에 앉았는데 옆을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도 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아이들도 학교를 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믹스가 돼버려서.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을 구해줬었던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EBS에서 라이브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요, 마치 성인들이 이러닝 수업을 듣는 것처럼 아침에 노트북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앉아가지고 채팅을 하면서 그 교육을 들어요. 3시간 정도씩 듣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육에 대해서 송두리째 바뀌어져 나가고 있어요. 원래 학교의 목표는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어떤 학생의 점수를 올리는 게 학교의 목표다, 목적이다. 이러면 사실상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1타 선생님 한 명이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쳐도 됩니다. 그분 영상 찍어서 보내면 돼요. 그럼 학교의 목표는 뭐냐? 사실상 교류죠. 사회성, 서로 협업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등장한 것들, 온라인 강의의 고품질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의 보조 도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2번째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구글 클래스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줌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등장했죠. 자, 줌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가장 쉬운 서비스인 건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만들어서 채팅창에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라이브 강의 시장이 열렸어요. 물론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강의 콘텐츠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방식, 파워포인트를 넘어서 영상을 넘어서 바로 AR과 VR 시장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요, 여행 명소를, 관광지를 360도 카메라로 찍어서 가상의 여행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지는 게 VR이랑 AR이죠. 자, 이 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이 투자했던 부분은 사실상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VR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증강현실이라고 일컬어지는 AR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구글이 다시 또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어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예, 고양이라고 입력하시면은요, 화면을 내리시다 보면은 실제 크기의 고양이를 만나보세요 라면서 3D로 보기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버튼을 실행을 하시고서 눈앞에 있는 방안이나 책상 위를 비춰보시게 되면 잠시 기다리면은 고양이 한 마리가 책상 위에 튀어나올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 특징은 가까이 갖다 대도, 뒤로 하더라도 고양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죠. 어떤 성능이 좋아졌느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 고가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컴퓨터를 우리 이미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AR 시장이 뜨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컨텐츠만 준비되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마트폰으로 그냥 보더라.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해지는 거, 5G의 시대가 됐죠. 끊김없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 가짜 같은 진짜를 더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은 교육 쪽입니다.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소비의 언택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소비들도 지금 언택트 되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홈코노미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외식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는 먹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집에서 해먹는 것도 지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죠? 배달이죠.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배달 관련된 사업들이요,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자, 또 성장한 게 있나요? 배달뿐만 아니라 밀키트 시장이 뜨기 시작했죠. 재료를 준비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구매하시는 것보다 약간의 비용을 더 주게 되면 밀키트가 통째로 옵니다. 내일 아침에 뭔가 여러분들이 삼계탕을 먹고 싶어요. 시키면 아침에 도착해 있죠. 그냥 끓이면 돼요. 재료 조금 더 넣고서. 그러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이 밀키트 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특수를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떤 서비스까지 뛰어들기 시작했느냐? 재밌는 서비스가 나왔죠.
우리 동네 딜리버리라고 하는 우딜 서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딜리버리? 근데 이거는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관련된 편의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징, 이커머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배달업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나가 더 있죠. 집에 있으면서 절대 다수의 많은 분들이 심심합니다. 심심하다 보니까 하는 일. 첫 번째 게임입니다. 게임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있든 없든 많이 하게 되는 것들. 바로 영상을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OTT라고 하는 오버 더 탑, 이 서비스의 대장주격인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에서 만들었었던 디즈니 플러스. 이 가입자들도 급증했죠. 우리나라는요, 비슷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왔죠. 웨이브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왔죠. 몇 개 회사가 합쳐졌죠. 한국형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왓챠 플레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들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시장인 건 분명해요. 자,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무인 매장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무인 매장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는 무인 결제라고 하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스마트폰만을 들고서 어디든 다닐 수 있는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통신 3사에서 만든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바뀌었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서비스가 나왔었을 때 사람들한테 경험시키는 것들인데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기회는요, 학습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하려고 할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입도 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생존을 위한 유능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찾을 겁니다. 여기에 적응하시면서 뭔가를 준비해야겠죠. 자, 대표적인 키워드 얘기 드렸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들, 교육에 대한 것들, 소비에 대한 것들 이야기 드렸어요. 그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를 정해드립니다. 한 가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의 업무와 삶에 디지털이 어떻게 제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모든 것들은 IT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만 보셨다면요, 뉴스만 보셨다면, 유튜브 영상만 소비하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카카오톡을 들어가 보시면서요, 여기에 왜 이 메뉴가 생겼지? 장보기 메뉴가 생겼는데 네이버에서 장보기 메뉴가 생겼다 그러면은 한번 주문해 보시는 것들, 그렇게 아주 작은 데에서 디지털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가 강화가 됐을 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저희 회사 슬로건은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본질을 단순화시키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